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공 이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섰죠. 핵심은 증원 규모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 백지화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도 점점 지쳐가고 있죠. 하루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풀 해법은 없는지 오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용 명예교수, 또 인천광역시 의료원 조승연 원장, 또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토론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의대 2,000명 증원 관련해서 정부는 후속 절차 5월까지 마무리 짓겠다.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대화의 손을 내민 상태입니다. 지금은 대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백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요? 대화라고 그러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정부의 입장은 강경한 데 비해서 그 대화의 상대가 의대 교수들이라고 하면은 의대 교수들이 과연 대화의 협상의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네. 이런 사람들이 관건을 쥐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의 대표자라는 성격의 지금 단체가 없는 상황, 있기는 하지만 대화의 상대, 협상의 상대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당국에서 2,000명이라는 것은 이미 다 결정된 것이고 네. 교육부에서 이제 형식적인 수습만 남았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제를 깔고서 협상을 하겠다 그러면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의대 교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2,000명이라는 것을 백지화하자는 의미는 그걸 완전히 0으로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제에 올리자는 얘기인데 네. 정부 당국에서는 이건 의제에 올리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입장이 맞거든요. 실제로 명문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그런 것으로 보여서 지금 이 전제라든지 여러 협상의 대상이라든지 구조로 봤을 때 또 총선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어서 만약에 정부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물러나게 되면은 이것은 총선에서 완전히 진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정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 협상이라는 것은 대화를 할지는 모르지만 진전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만 해도 뭔가 대화의 물꼬가 트이나라고 기대를 했던 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만나서 대화가 필요하다라는데 공감대를 분명히 가졌고 이걸 이제 부처에 풀어나갈 해법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되면 뭔가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 그 어떤 갈등은 없지 않습니까? 노동조합하고 노사 갈등이 그렇게 심해도 결국은 언젠가 화해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사회적으로 어쨌든 그런 분들이 너도 나도 이것들을 극단적으로 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거고 아까 백순영 교수님 말씀 맞다니 사실 대화의 주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화의 주체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데서 찾아야 되는데 저는 대학 교수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00명 증원을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 얘기는 의제에 올리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협상에 있어서 미리 그 카드를 내놓고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결국 만나서 논의할 문제지 이 얘기가 안 되면 만나지도 않겠다라는 자체는 아마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결국 교수님들도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걸 원하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의협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사태가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양측 다 부담을 느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사실 이제 그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달라라는 것도 했고 이제 법적 처벌에 대해서도 좀 유연하게 해달라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꽁꽁 얼었던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아서 기대를 계속 갖게 되긴 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풀어낼 해법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좀 이렇게 만평 그림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네. 약간 이 덩치가 좀 큰 사람이 너 한번 혼나볼래 이렇게 윽박을 하는 상황이고 네. 또 좀 약간 작은 사람은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을 딱 디밀면서 때려봐 뭐 이렇게 하는
좀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작은 사람이 의협입니까? 작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작게 느껴지지 않죠. 네. 이런 상황을 볼 때 정부는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일 것이다. 이걸 물러설 수도 없는 거고 더 밀어붙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의료계가 간파를 하고 제가 생각할 때 함정을 딱 파놓은 거죠. 더 한 번만 더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딱 강압적인 정부, 위협적인 정부로 포장이 되면 의협은 더 강하게 뭉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의료 정책이라는 것을 펼 때 이해관계자 분석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관계자 분석에 국민이 빠졌어요. 여기 지금 국민 빼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은 완전히 볼모로 두고 네.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내가 충분히 이용해 먹었을 때까지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국민이 이 대화에 전폭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의료계랑 타협을 하든 타협을 하지 않든 네. 이 라운드는 국민이 끼어드는 국민이 주도하는 제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없다. 이 논의에 말이죠. 그거에 한번 좀 붙이고 네. 싶은 말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일방적인 정부의 홍보에만 전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나쁘다는 생각이 50%를 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공정하게 공평한 운동장이 될 수 있게끔 의료계의 의견도 충분히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국민이 빠진 것이 이것이 국민들의 여론만 믿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잠깐만 저도 한 말씀. 네, 말씀하십시오. 그 점에는 조금 동의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이 일단 수준이 낮을 것이다. 또는 정보로부터 굉장히 정보가 낮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도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의료개혁만 둘이 협상을 했습니다. 네. 시민단체를 완전히 배제를 시켰죠.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이 배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민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고. 네, 간단히만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낮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보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정보가 너무 일방적으로 공평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비대칭이다. 비대칭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하다 싶으시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면 되잖아요. 안 불러주죠.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거기에, 있다는 것만 예, 전해지고 있는데 네, 중심이 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입장에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심하게 얘기한다면은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어용인 사람들 이외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 잡힌 어떤 홍보라든지 의협계의 입장을 아주 균형 있게 전달 매개체가 지금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위원회가 얼마나 기능을 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 그러면요, 만약에 지금 이제 2,000명 증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대화의 통로를 막고 있는 딱 한가운데 막고 있잖아요. 만약에 정부가 2,000명 증원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의협계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0명이 아니고요.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 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그 생각하세요? 부분은 2,000명이라는 그 부분보다도요. 2,000명이라는 것은 의료 정책이고요. 네. 행정행위이고요. 그건 재량행위입니다. 정부의 재량행위.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정부가 판단해서 해 나가는 것이지 관련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명이 만약 물러서게 되면 앞으로 모든 의사에 대한 의료 정책은 다 의사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거 원칙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 정부가 타협할 수도 없는 법치 국가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주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사실은 2,000명을 해서 이것이 무리고 교육의 어떤 질이 떨어지고 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될 문제지. 네. 사실 그 현장에서 전공이나 의사들도 이미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적으로도 의사가 부족하다고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굳이 숫자에 매달리는 자체보다는 숫자가 얼마든지 간에 그분들을 필수로 현장에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견을 내는 게 오히려 지금 전문가로서의 의사들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0명을 굳이 포기한다고 해야지만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그건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절차나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 맞다나
정부가 결정했으면 정부가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2,000명이 못 듣고 옛날에 400명 할 때도 그렇게 반대했었는데 네. 그럼 뭐 1,000명으로 한다고 찬성할까요? 그것도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뭐랄까 일단 대화를 하면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전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 다 동의하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2,000명을 증원했을 때 앞으로 뭐 10년 후, 20년 후를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때 나타날 현상은 명확하거든요. 예,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정부는 지금 시행해 놓고서 그 다음 정부는 이걸 책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의 책임이라고 돌리기에는 너무 그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작용이라는 건 의협계에서 주장하시는 바인 거고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이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서 또 비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헷갈린다는 거죠. 이제 지속적으로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는 또 반대로 이제 2,000명 증원은 최소하고 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라는 게 이제 의협에 대한 주장, 의학계에 대한 이제 주장이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이제 논리적으로 과연 의사가 부족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는 있을까요? 그거는 분명히 아니긴 한데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늘려가면서 일본처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요. 어느 정도 늘려가면서 상황 판단을 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원을 조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늘려놓고 나면은 그거를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늘리면 늘린 만큼 의사 수는 굉장히 늘어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의사 수의 증가라는 것은 다른 나라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선진국화되는 것이 늦어서 80년대 후반이나 돼서 의사 수가 의대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노인들이 의사가 굉장히 적어서 사망하시는 분들보다는 새로 배출되는 의사 수가 늘어나서 의사 수 자체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가세와 또 우리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두 부분을 맞물려 보면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느냐 하는 것인데 2,000명이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요. 또 한측에서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일본의 예를 보면 우리랑 의사 수는 그다지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지방도 물론 부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시스템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은 일본은 요양시설이나 혹은 리허빌리테이션 센터 어떤 우리 몸의 기능이 상실됐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의사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거의 없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의사 수가 더 늘어야 된다는 논리는 완전히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자, 저희가 이 논의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원론적인 저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나눠봐야 될 주제가 많습니다. 지금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을 시작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의대 교수들의 이런 집단 사직이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명분이 없죠. 환자를 떠나서 사직서를 낸다는 건 명분이 없지만 과연 이 사직이 성립될까? 성립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의사 집단 전체에서 봤을 때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의사들이 나와서 병원에 많은 전공의들이 들어온다면 훨씬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완전히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다가 돌아서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럼 돌아서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벽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 61.5% 최근 이제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입니다. 61.5%는 의대 교수 집단 사직에 대해서 공감을 못한다. 라는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일단 환자들의 어쨌든 현실적으로 생명을 본모로 하게 됐으니까요. 네. 지금 이 사태 최근에 환자단체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걱정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당연한 말씀. 너무 걱정이 클 것 같아요. 정말 그쵸.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의사 면허라는 게 어떤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겠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독점적 권한을 준 거잖아요. 네. 만약 환자를 떠난다면 의사 면허가 의미가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사실 사직을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다면 면허를 반납해야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실제 교수님들이 그걸 원하는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사직이라는 일종의 그 투쟁 방법으로서 선택을 했다고 치면 사실 그것은 생명을 일단 지키는 선에서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뭐 정말 암 환자라든지 응급 환자라든지 이런 대화가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될 걸로 보고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교수님, 지금 PA 간호사,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군의관들 이제 추가 투입을 한대요. 어쨌든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계속해서 이런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완전히 미봉책일 수밖에 없죠. 군의관을 차출한다 그러면 군대는 그럼 환자들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공보위 같으면 그 지방 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혀 해결책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국민들까지 다 통합된 어떤 시스템들을 마련을 해서 대화를 함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받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지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다 맞지 않죠. 지금 의사들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이나 교수님들의 입장이나 다 각기각층이고 또 국민들은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계시고 또 대부분이 지금 의사들이 파업도 아닙니다만은 이 부분이 네. 일단 병원 시스템들이 잘 안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솔로몬의 지혜로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하나의 안건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네. 100점짜리 답은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적어도 60점 이상이 되는 답을 나올 수 있게끔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은 안 된다고 벽을 쳐놓고서 하는 대화는 가능하지 않다. 앞으로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행렬 동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의견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태를 보면은요 명분이 없다는 말씀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OECD를 비교해서 하는 수단은 허황된 것이다. 우리랑 상황이 다르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또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는 수가가 너무 낮다. 또는 의료사고 처벌이 문제다. 이 다양한 의견들 또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그때마다 명분을 굉장히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떤 뚜렷한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직역적인 이기주의가 사실상 갖고 있지만 그거를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다른 명분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을 떠난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은 의료계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원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 있었던 우리의 의대 교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지켜주셨어야 되는데 여기에 동참했거든요, 지금. 이 불법적인 상황에 동참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의대 교수는 의사이면서 교육자입니다. 교수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네.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힘을 보태서 정부를 무너뜨리거나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진짜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고 겁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육자로서는 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너무 편협한 분이 많은 것이 불법적이다. 뭐 정확하게 지금 불법적이라고 알려진 거 아무것도 없고요. 의사들이 이게 원하는 상황이었다. 원했겠습니까?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또 과도한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을 너무 편협하게 한쪽으로 가게 되면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명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현실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하면 이건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런 정보의 과도한 노출이다. 너무 편협한 정보를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 의협계 안에서 정부와 협상 창구가 만들어진다고 하죠. 대화 창구가. 누가 주체가 돼야 됩니까? 의협입니까? 교수 지금 협의회입니까? 전공의 단체입니까? 지금 세 개 단체 안에 어떤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건지 전혀 다 그것도 좀 헷갈려요. 다 아니죠. 다 아니에요. 네, 전부 아니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의대 교수님들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교수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만 사실은 다 의사거든요. 또 자기 제자들이 희생당하는 걸 볼 수 없고 이것은 결국은 거꾸로 정부의 그 불법적인 어떤 것에 대한 이런 처방에 대해서 어떤 조치에 대해서 반항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불합리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파업을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마지막이 사직서 낸다는 것인데 실제로 환자를 안 본다는 사직서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저도 지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의 불법 행위에 맞서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정부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수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요. 사직서를 내는데 사직서 금지 명령 낼 수 있습니까? 비슷한 얘기죠. 의료법상에서는 진료 그건 현장을 아니죠. 떠나는 것은 복귀 명령을 내릴 수가 아니죠. 있습니다. 내가 교수직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로운 사직을 하는 것이지. 지금 전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요. 예, 의료 그건 현장에 저희들이 할 대해서 얘기가 정부가 복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서. 그거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직업 선택의 자유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과대학 교수님이 내가 교수 간두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건 저희가 토론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게 헌법 소원까지 이건 할 수 있는 저희가 토론할 문제를 부분이 아닙니다. 자, 이 질문 지금 대한의사협회도 신임 회장이 나오셨잖아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 회장이 당선이 되셨는데 이분이 강경파로 알려져 있어서 대정부 투쟁을 강경하게 할 것을 지금 예고를 하고 계셔서 이것도 사실 지금 어떻게 상황이 이게 바뀔까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돼서요. 원장님. 새로운 의협 회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이 상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로 이번에 되신 분은 사실은 뭐 대부분 후보들이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던 입장을 냈었고 네.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가 되셨어도 사실은 정부와의 어떤 강경 투쟁 기조를 꺾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임현태 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어쨌든 의사협회라는 거는 이제는 뭐 한 직역이나 예를 들어 개원이라든지 뭐 한 어떤 그런 단체 대표가 아니라 전체 의사의 이해를 대표하는 그 의협이 되려면 사실은 대학 전공의 심지어는 그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까지도 포괄하는 이런 전문가로서의 그 위치를 가진 단체를 이끄는 게 맞지.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너무 하게 되면 사실 의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이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대처할 걸로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의대 증원과 함께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사실 이제 지방 의대 졸업자 가운데서 절반이 수도권으로 이탈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역 인재를 이렇게 뽑아서 지방 의대 늘렸다. 그러면 지방 의료 공백 해소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 드린다면 어떤 그 부분도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거의 불가능하다. 네, 가능성이 없는 일종의 낙수효과도 기대할 수 낙수효과라는 있지 것은 않겠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한 가지 일례로 지금 충북대가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는데요. 네. 또 지역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충북 지방에서 굉장히 점수가 낮아질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 학부모들 굉장히 극성이거든요. 아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충북 지방에 보내서 지역 전형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까지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건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부터 지역에 가서 의과대학을 들어가면 쉽다 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역에 가서 고등학교부터 다니는 일이 생겼었거든요. 네.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는 지역에서 나왔지만 과연 그 지역에서 의사생활을 할까요? 또 인턴 레지던트를 그 지역에서 할까요? 그건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 지역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의 반 이상은 그 수련병원의 그 수용 능력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권,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경기권으로 가야만 환자 수도 많고 수련병원의 베드 수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TO도 그렇게 되는데 지방 대학에 또는 지방 의료원의 의사 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수련병원의 베드 수를 갑자기 늘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뭐 교육을 다 한다 치더라도 졸업한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가는데 과연 그 능력을 그 6년 안에 그런 베드 수를 늘리고 또 베드 수를 늘린다는 의미는
환자가 그만큼 돼야 거기서 병원이 유지가 될 것인데 시설하고 뭐 장비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겠죠. 네. 의사 선생님도 거기다가 다 월급만 많이 준다 그러면 와서 뭐 일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로 쏠리는 이 환자의 상황에서 그 지방 의료원, 지방 대학병원들이 그 베드수를 늘린 만큼 환자 수를 유지하고 경영을 할 수 있느냐? 뭐 정부에서 전부 대준다면 가능하겠죠. 특히 지방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에서 그럼 복지 차원에서 적자 나는 것을 계속 메워주면서 키워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번 정부는 그런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돈은 들이지 않고 거의 명분만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 지역의 의료 상황이 의사 수가 더 늘어난다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패키지 방안 같은 것들을 보면 지역 거점 병원에 대한 이제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그런 안들도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같이 어쨌든 맞습니다. 보완이 되겠다라고 이제 방안에는 포함이 돼 있어서 네.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백승인 교수님 말씀하신 게 100번 맞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그동안 정부가 갖고 있던 지역 격차를 줄이거나 또는 공공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말로에 그치고 실질적인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통렬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동감하고요. 네. 단지 이제 아까 지역 인재 같은 것들은 소위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많이 양성하기 위한 많은 전략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같은 걸 통해서 아예 강제로 근무하게 하는 방법서부터 지금 같은 낙수 효과를 노리는 인력을 늘리자 또는 지역 인재를 뽑자라는 다양한 방법까지 공공보건 장학생 제도까지 있는데 사실은 어느 하나도 분명한 정책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역 전형 인재 전형을 늘린다는 거는 사실은 그 중에 하나로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걸로 보지만 그거 갖고는 절대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병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뭐 어느 선진국을 가도 지역에 큰 병원들이 여기저기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를 공동 수련을 시킨다든지 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도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정책 중에서 이름이 나온 것이 지역 인재 전형이지 이거 갖고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정부가 같이 고민을 하면 늘어난 정원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약간의 강제적인 책은 어때요? 일본식으로 이제 지역 할당제라든지 네. 이런 식의 좀 강제적인 조항을 도입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굉장히 민간 의료 중심이거든요. 돈 안 되고 힘든 데는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고령화가 또 문제인데요. 고령화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 소멸에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지방이 소멸되고 공론화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지방에 의사가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안 가는 이유는 거기에는 충분한 의료시설도 없기 때문에 환자가 오지도 않고 크게 이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지 않고 도시로 의사들이 오게 되면 지방은 국민들이 서울로 모여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슨 문화적인 것도 있고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사들이 또는 좋은 병원들이 도시에 있으니까 지방을 떠나서 의사들이 서울로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민간 의료 시스템을 공공 의료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 일을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인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두 가지를 주장했었는데 이번에는 공공의대를 빼놓고 의대 증원만 나간 것이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의사들이 주장하는 늘린다고 다 되느냐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공공의료 확충이 먼저 해놓고서 의대 인원을 증원을 들어갔었더라면 아니면 동시에 추진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인데 이 문제를 너무 간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만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것에 약간 반대 의견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 인원을 많이 늘려놓으면 말씀대로 수도권으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높아지면 대신 의사들도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네. 많이 의사들이 늘어났으니까 가격으로 경쟁을 하든지 의료 서비스로 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의료의 역량으로 경쟁을 하든지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경쟁이 힘들어지면 자연적으로 낙수 효과가 생겨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럼 공공의료, 지금 지역 의료원들이 거의 기능을 못하는 상황인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또 의료원 자체를 없애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했던 일이잖아요. 또 새로 만든다고 했던 의료원들도 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복지 정책으로서 의료의
돈을 예산을 투자를 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일인데 이번 정부는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에도 어디에도 정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없고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전부 끌어다 쓴다는 거니까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투자를 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료 중요하다고 말로는 하지만 말로 끝나고 실제 행동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투자 했습니까? 앞으로 또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이 제일 답답하다고 봅니다. 인천만 해도 어때요, 원장님? 인천은 인구도 굉장히 많고. 네, 인천은 300만이 넘는데요. 네, 이제 좀 있으면 광역시 부산을 이제 능가한다고 하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서울은 벗어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지방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립병원이 저희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300병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실련에서 지금 작년에 발표한 걸 보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3대 의료 취약지구로 하는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건강 지표도 별로 안 좋고 네. 공공의료기관 수도 제일 적고 의사 수도 적습니다. 또 수도권 바로 서울 옆에 붙은 대도시조차도 이런데 그래서 실제는 저는 수도권에 의사가 많다고 하지만 수도권에 의사가 많은 게 아니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남부 일부 그쪽에 의사가 많은 거지 수도권도 서울도 북부 쪽으로 가거나 경기도 북부로 가면 의사가 없어서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거기도 많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수를 늘리는 건 어느 기본적으로 가야 맞고 이게 2,000명인지 1,000명인지 사실은 정부가 결정할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을 필수리 현장에 일할 수 있게끔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공공병원을 키워주고 이 과정들을 앞으로 이제 저희가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천도 그렇게 인구가 많고 어쨌든 그렇게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열악하군요. 근데 이게 지금 공공병원이라는 의미가 네. 거기에 의사들한테 급여를 많이 준다고 그래서 갈까요? 그 유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자기가 이 병원이 수련병원이면서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환경, 또 연구도 할 수 있는 환경 네.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결국은 교수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이랑 연합을 해서 어떤 의미로든지 교수직위를 주면서 뭐 학위도 줄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유발 효과를 하면은 설사 급여가 좀 적다고 해도 얼마든지 위인 효과는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좀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네. 정주 여건을 좀 더 좋게 해서 의사들의 유인책 내지는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건 100번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넘어가는 이 시대에서는 저는 그것으로는 해결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만약에 네가 지방에 가서 뭐 연봉 1억을 더 받을래 아니면 서울에서 연봉 1억 없이 살아가려면 대부분 내가 연봉이 3억, 4억이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그거 안 받아도 난 서울에 있겠다라고 하는 선택이 많게 되겠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결국은 그 선택을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중대한 의료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개인 의사의 취향에다가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백을 메꿔줘야 되는 건 정부의 분명한 책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의사의 의향에다가 맡겨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거기에 공공의대를 설립을 해야 되고 정부는 거기다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공공의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있는데요. 국군 의무사관학교는 없거든요. 거기가 제일 먼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군인들의 의료는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군의관들은 시간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뭐 배 아픈데 빨간 약 발라주는 식의 의료가 아직도 횡행하는 것이 군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공공의대를 만든다 그러면은 사관학교부터 먼저 만들고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또 군대라는 데 특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대 거기에 병원 또는 해군병원 이런 미국의 해군병원은 대통령이 글로 갑니다. NIH의 바로 앞에 있고 그 정도로 규모를 키워주면서 군대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야전에 많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전공하는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데 특수한 백신 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연구 기반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가 돈 한 푼 안 내고 월급 받아가면서 갈 수 있는 공공의대가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이 제일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충을 네. 좀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교수님하고 저하고 말씀에 공공의대의 개념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대는 지금 말씀하신 국방, 보훈, 소방
경찰, 치안 이런 특수 목적 의대를 공공의대라고 보고요. 거기에 지역 의사제까지 합쳐서 저희는 공공의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 교수님, 2,000명 증원이 만약에 이제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5월까지 이제 절차를 다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내년 신입생부터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교육 여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대한 이제 설왕설래도 지금 상당히 많아서 가능한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건지, 지금 교육부 장관은 2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 만들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불가능하죠. 의대 학제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2년간 예과 또 그 이후에 4년간 본과 과정을 거치는데요. 네. 2년 예과 과정에는 뭐 인문사회라든지 기초실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또 기본적으로 실험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예과 2학년이 되면은 거의 본과 수준의 교육을 미리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본과 1학년, 2학년에는 기초들을 많이 하고 네. 3학년, 4학년에 임상실습을 대부분으로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죠. 국시보라 그러면 또 한 반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짧은 시간에 임상실습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 본과 2학년 2학기부터는 대부분 임상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시설이나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네. 하지만 교수 요원, 특히 기초의학에 있어서는요. 지난 10년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기초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의학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 과정을 기초에서는 조교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지금으로서.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공계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부학 실습을 하는데 이공계 하신 분들이 와서 그 해부학 실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기초의학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몇 배를 늘렸을 때 지금 66% 정도 늘리는 것인데 이 정도 학생이 늘어난다면 뭐 강의실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장비라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2년 안에 교수 요원들을 충원을 해서 교수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정부는 거점 국립대 교수 내년 1,000명 늘린다고 하죠. 예, 확충하겠다. 1,000명 확실한 그 자원이 있습니까? 지금도 못 뽑습니다. 기초의학교실에서 교수 공고를 내면은 적어도 의사 출신의 MD라고 그러는데요. MD의 교수 요원은 지원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이것은 해부학뿐만 아니라 뭐 생리학, 뭐 병리, 양리, 저희가 하는 감염, 면역 모든 부분에서 교수 요원 자체가 없는데 이걸 이공 전공한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다? 물론 있어요. 의학계통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교수 요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갑자기 충원하겠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두 분은 2,000명 증원 자체 이제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교육 여건까지 다 감안해서 찬성하실 것 같아서요. 의견을 한 분씩 여쭙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2,000명이든 1,000명이든 어차피 400명도 뭐 불가능하다고 했었으니까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수영을 잘하기 전에 물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나 저는 똑같이 들려서 정부가 1,000명을 늘린다고 했을 때 다 갖춰놓기 전에는 절대 안 돼라고 하면 아마 영원히 안 될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숫자 늘리면서 기초교수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주고 네. 실험 장비도 늘려주고 하는 그게 정부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니네가 약속했으니 이 부분을 지원을 해라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게 사실 교수님들의 역할이라고 보지. 이게 다 안 됐기 때문에 절대 못 늘려. 예를 들어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정부도 뭐 바보가 아닌다면 당연히 계획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준비가 돼 있을 건데 혹시 안 돼 있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수를 늘리는 거 지금 기초교수가 없는 것도 결국은 의사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는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일반인들에게 보면은 대학 기초교수 하실래요? 그러면 아우 기회만 되면 얼마인지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의사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은데 결과 그 원인에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지 그것 때문에 이거를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죠. 합니다. 예. 네. 지금 낙수 효과라는 건 기대하기 어렵고요.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늘려도 기초는 안 합니다. 이건 언제부터 이랬었냐면요. 의학전문대학원이 된 이후로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의과대학을 들어왔는데 그 어려운 기초를 해서 배고픈 기초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고요.
기초교수의 제일 중요한 업무는 교육이 아닙니다. 사실은 연구예요. 그 연구비를 받아야만 자기가 교수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수가 자기가 전임 강사든 조교수든 들어왔을 때 진급을 하려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실험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밑에 실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험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전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인데 의사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연구비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월급을 줄 수도 없고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대폭적으로 늘려주지 않는 한, 즉 R&D 예산을 대폭 확장하지 않는 한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는 R&D 예산 굉장히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R&D 예산을 정부가 줄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R&D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에서 들어오는 매칭 펀드도 다 줄기 때문에 사실은 50% 이상의 연구비 삭감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있는 연구원들도 다 잘라야 되는 상황에서 새로 교수를 충원했을 때 그 교수가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라든지 뭐 인건비를 빼고 얘기입니다. 네. 그 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연구비를 따올 수 있는 정부의 연구 R&D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절대로 교수를 충원한다 할지라도 성립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저희가 어떤 정책의 타당성 내지는 방법론을 좀 혼동 섞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만약에 교육계 2,000명으로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졌을 때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부분도 그런 명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갑자기 늘려서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서 국민의 건강이 굉장히 해로워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가만 보면 정부가 지금 2,000명을 늘렸는데 서울에 있는 8개 대학은 늘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8개 대학은 하나도 늘리지 않아요. 그 인원이 826명인데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 있는 이탈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복귀를 해야 되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것 때문에 이탈을 했다 그러면 서울은 늘리지 않았으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뭐 방법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뭐 경부고속도로를 올 때하고 인천공항을 만들 때 뭐 그걸 다 찬성하지는 않았던 거죠.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앞으로 미래의 국가가 가야 될 길이라고 봤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던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렵다 해도 코로나 때만큼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코로나 때는 아예 수업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코로나 때 우리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상적으로 수업을 했고요. 그 당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한 것이 온라인 수업을 한 것이 어땠느냐 물어봤을 때 거의 68%의 응답이 더 좋다. 복습도 할 수 있고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얘기했고요.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응답은 6% 내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의 방법은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해 있고 또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만약 그걸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거가 우려는 스럽지만 반대할 사유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궤변입니다. 인터넷으로 강의한다는 것은 특히 의학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의사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돌파리 의사를 뭐에 쓰겠습니까? 이론 강의는 가능하지 않나요? 이론 강의는 강의하겠지만 의사라는 것은 이론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라도 케이스를 더 많이 보고서 의대를 졸업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까? 지금 현실도 사실은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됐다고 해도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뭐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 때를 비교를 하시는데 그거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8개 의과대학은 3배 늘려줘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병상도 그렇고 기초교수 요원도 그렇고 네. 그건 하나도 안 늘리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적은 지방 의대들에 많이 늘렸다는 거. 특히 충북의대 같은 경우 이게 200명이 됐을 때 과연 수련병원으로서 가능할까요? 그럼 타도에 가서 수련병원을 빌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충북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충북대학 이외에 수련병원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수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과 현장 수업을 병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코로나 때는 실제 모든 대학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불가피한 상황이 실습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걸 하자는 것은 아니고 불가피하더라도 방법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죠.
임상 실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의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 한 명이 있는데 지금 4-5명이 뒤에서 보고 있는 것만 해도 환자들이 되게 기피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40명에서 200명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에 5배가 늘어나야 됩니다. 20명이 들어와서 거기서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가능한 수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걸로 정체를 못 한다고 우리나라 아니죠. 정책할 수 있는 게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교육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완전히 허상일 뿐입니다. 말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실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늘릴 수 있느냐, 병상을. 늘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공공병원 늘릴 수 있느냐. 저는 이 정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연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 정부가 전에도 그런 전력이 있었고 지금 현재 예산도 그렇게 했고 또 앞으로도 뭐 3년 남았습니다만은 3년 안에 과연 공공의료 확충을 투자를 해서 할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짧게 해야 부탁드립니다. 된다는 겁니까?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하지만 불가능한 거를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이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이렇게 경로를 벌이고 있는데 사실 이 사태의 시작은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최근에 근데 전공의들에 대한 어떤 면허정지 처분 같은 것들을 잠정적으로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지금 틀어졌거든요. 근데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네,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2,000명을 철회한다고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 지금 일어나는 대란의 문제의 근본은 2,000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이유를 본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자체가 굉장히 공공성을 상실한 개인 이익에 달린 모든 시스템이 교육서부터 병원, 대학 뭐 개원하신 분까지 이걸 정상화시키는 큰 그림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고요. 코로나 때 사실 의사들이 자기 희생을 감수해가면서 굉장히 힘한 일들을 많이 해서 국민을 대란으로부터 극복을 했지만 그런 저력이 사실은 지금도 교수님이나 의사들로부터 나타날 거라고 보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가 그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 이제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자신의 SNS에 크크크 이젠 웃음이 나온다. 처벌 못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 크크크의 단기 속내를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데 최근에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90대 할머니께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를 노 전 회장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